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안녕하세요.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장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이란 아이들의 급식에 유기농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선 왜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지,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우선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맛과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수록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농약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제초제랄지 살충제, 살균제 이러한 농약에는 발암물질이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 발암성 물질 또는 우리 대사체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질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물질 또는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또 유명 셰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보다 훨씬 더 맛도 좋고 또 영양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은 잘 균형 있게 관리된 토양에서 자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 급식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통해서 물론 교육청, 학교 그리고 부모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맛교육이랄지 또 먹는 습관 그리고 또 먹거리를 통한 지역과의 상생 등 가치를 담은 이러한 식교육을 매년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농가들의 이유입니다. 농가들에게 친환경 학교 급식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건강에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제초제에 노출된 농민의 발암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어르신들께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친환경 농업을 합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친환경 학교 급식이 됨으로써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외에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구의 환경을 좋게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 식습관, 그리고 농가, 지역 경제,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정책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정책의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서 경기도에서는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액 지원과 계약 재배 그리고 공급 체계의 구축과 각종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이죠. 먼저 그 차액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는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 먹는 데 필요한 차액을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만 하더라도 540억 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으면 이 친환경 농산물이 가장 가까운 데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약 1,500여 학교에 100여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재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식재료가 매일 공급돼야 하는데요. 이러한 식재료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해 오는데 이게 소비, 유통, 생산의 조직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는데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주체들이 서로 지켜야 될 일, 또 책임감 또는 뭐 권리 이런 것들을 규현해 놓은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공식적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에 있는 초, 중, 고 약 1,500개 학교에 80만 3천 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판로를 갖고 그리고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만도 1,230여 농가에 달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2009년도에 약 200여 농가에 비하면 괄목상대하게 확대된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2009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교에서 필요한 식재료의 약 35개 품목만이 생산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모든 식재료가 거의 공급되는 약 111개 품목을 경기도에서 생산해서 이를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약 연간 3,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거의 약 70%에 달할 정도고요. 이를 통해서 1년에 생산 유발 효과만 약 4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 1,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1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전국의 학교 급식의 가격을 내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러한 체계를 모범으로 보고 따라오는 그런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괄목상대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학교와 소비자와 농민 그리고 여러 참여 주체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식재료가 어떻게 농장에서 생산돼서 학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학교까지 식재료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과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죠.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일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학교와 개별 학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생산한 농산물이 저장되거나 전처리를 거치거나 또는 가공되거나 운송되고 또 관리되는 이러한 과정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이 농장에서 학교까지 가기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와 그리고 개인들이 마치 하나의 회사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교까지 매일 가서 아이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농산물은 1년의 계획을 가지고 1,200여 농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식재료가 도착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일주일 전에 다음 일주일치 필요한 식재료들을 주문을 합니다. 이 주문을 앞서 말씀드린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받아서 농가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달받은 농가들은 급식이 들어가는 전날까지 필요한 농산물을 수확을 하고 출하해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출하에 내놓는 것들을 중앙 배송이라고 해서 3개 출하해를 돌면서 이러한 농산물들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로 모두 수집을 해서 옵니다. 이 시간이 아마 저녁 8시까지 정도는 됩니다. 물론 농산물 중에는 매일매일 생산해서 수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감자랄지 양파, 마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놓다가 필요할 때 씁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이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장으로 모두 모이는 데는 약 저녁 한 10시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 물류장에는 농수산진흥원 약 70~80명이 주야로 근무를 하면서 수량은 맞는지, 안전성은 안전한지, 그리고 또 품질은 괜찮은지, 또 각 학교로 가는 양은 나눠져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학교에 가는 것을 준비해 두면 다시 중앙배송업체에서 2시부터 31개 시군에 이 농산물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농산물은 31개 시군에는 또 43개의 지역 배송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 배송업체들은 4시부터 학교로 출발하고 학교에서는 아마 6시부터 8시까지 모든 그 오는 품목을 확인해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리를 해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되는 농산물 가격의 결정 과정은 우선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기초 가격을 파악을 합니다. 주로 농산물 가격은 서울에 있는 가락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 시도에 되고 있는 급식 가격들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기초 가격과 또 매년의 물가 상승률들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계약재배 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계약재배 단가는 생산자 대표와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이 협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보통 1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재배 단가가 결정되는 것은 바로 생산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산 원가에 농가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운송이랄지 저장, 전처리, 관리 이러한 유통비용을 더한 것이 공급가격이 됩니다. 유통비용은 저장과 전처리와 운송 이러한 과정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의뢰를 해서 원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공급 가격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때그때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외의 농산물 가격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번씩 가격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격결정협의회인데요.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가격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연중 같은 가격이라는 것,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모든 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 가격은 싸게도 비싸게도 하지 않는 적정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특히 영양교사분들께서 품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모양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오해들도 하고 있죠. 이러한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는 3가지 방면에서 추진을 합니다. 우선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안전성, 그리고 품위와 품질이 좋은 고품질, 그리고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영양교사분과 그리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심 품질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성을 위해서는 촘촘하게 농약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처음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중금속 등을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 인증이 되는 것이고요. 인증받은 농가가 또 학교에 출하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또 모든 농가에 농약 검사를 합니다. 물론 또 요즘 방사능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데요.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생산 단계에 있어서 농가들께서 품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센터에 있는 진흥원 직원들이 처음에 받을 때, 중간에 또 소분할 때 다양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벽에 가면 영양교사분들이 너무나 꼼꼼하게 품질과 수량을 점검합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모든 단위마다 누가 언제 생산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력 추적제를 하고 있죠. 친환경 학교급식은 정해진 소비, 정해진 생산으로 인해서 항상 안정적일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등교하는 일수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하는 유통업체들도 도산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위기를 관리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온 것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소비의 위험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그런 위기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전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급식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 농산물은 다른 데 팔지 못하면 밭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그 가정으로 보내주는 학생 가정 꾸러미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했고요. 3분의 1로 등교를 한다랄지 3분의 2로 등교를 한다 했을 때는 뭐 군부대에 대체를 한다랄지 또는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할인 판매, 뭐 착한 서비, 심지어는 도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등의 소비를 함으로써 이 소비 위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고 그리고 소비만이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는 생산과 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겠죠. 생산자들은 소비자를 위해서 질 좋고 맛있는 농산물을 만들고 또 소비자들은 건강을 지키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내일 또는 목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잇고 또 젊은이와 어르신들을 잇는 세대를 잇는 이러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제목은 식재료 전처리 업체 위생관리 모니터링 활동 교육이며 저는 사단법인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일 기술사입니다. 단순 처리 식재료 농산물이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공정을 거치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입니다. 단순 처리 식재료 농산물의 품질 및 위생 문제는 이 단순 처리 농산물은 원형의 상태에 농수산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절단함으로써 미생물의 침입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유통과정 중 또는 미생물의 오염이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척, 소독, 온도관리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생산, 유통 가능한 일종의 농산물이며 안전한 식품 생산 유통을 위해서는 영업 등록을 해서 우리가 자가품질 검사라든가 표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 개인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업 전에 작업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연 1회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 복통, 외상, 염증이 있는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요. 상처나 질병이 있는 종업원은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타인에게 식중독균을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장 출입할 때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시고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또 위생복과 외출복은 구분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 교차오염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음식이 오염된 식재료나 기구 또는 종사자와의 접촉을 해서 미생물이 혼입되는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장신구,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핸드폰 등은 작업할 때 소지를 금지를 합니다. 교차오염은 반드시 이물 혼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손 세척, 건조,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 세균의 99.9%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 세척과 손 소독 후의 세균 비교를 이 프레이트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면 손 씻기 전하고 손을 씻었을 때, 비누로 씻었을 때 소독 후의 상태가 군집나기를 보면 거의 소독한 다음에 미생물의 99.9%가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언제 손을 씻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작업장 입실할 때 또는 제품 품목이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그 다음에 살균 소독제 등 화학약품을 다뤘을 때, 식사를 하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귀, 코, 머리 등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긁는 경우,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설비 또는 도구, 표면, 걸레 등 청소도구를 만졌을 경우 고무장갑, 손 씻기 등에 준하여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 세척 방법 30초 이상 실시하는 부분은 학부모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깍지 끼고 비비고, 그 다음에 손바닥, 손등을 문지르고, 손가락을 돌려 씻고, 손톱 등으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고, 종이 타월로 물 잠그고, 손 소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위생관리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작업장이 구획되어 있는지, 지금 밑에 사진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업장은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 가공, 유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차단이 가능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장 내외부 배수로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업장 내,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물품이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또는 해충이나 쥐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수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격리된 장소에서 설치하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지, 세 번째는 작업장 배수로는 배수가 잘 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장 출입문, 창문, 천장, 벽 등은 항상 밀폐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밀폐란 문을 닫았을 때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며, 해충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이 반드시 밀폐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항상 닫고 작업하고 있는지, 작업장 문이 밀폐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장 문 밑에 보면 틈새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자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위생 전실이라고 해서 업체마다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작업자는 이물을 제거한 다음에 손 세척, 건조, 소독하고 작업장에 입실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소독액이 뿌릴 수 있는 분무기가 있는지, 두 번째는 끈끈이, 우리가 롤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생화 대신에 우리가 발판 테이프 등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업장 및 공정 중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업장 작업도구나 제조 설비가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물을 실, 금속, 조각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불가피할 경우는 이물을 혼입되지 않도록 대체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트칼 같은 경우는 일체형을 사용해야 되고요. 조명등 같은 경우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코팅지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류 등에 사용하는 윤활유 등은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 커브를 설치하고 설비의 기름때, 녹등 등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작업장 내에 발생 가능한 이물, 일반적인 필름이나 비닐 조각, 테이프 이런 등은 다 제거가 되고 이물로서 우리가 혼입될 수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척 소독 관리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제조 과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류 등은 항상 사용 후 세척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척 소독 대상, 세척 소독 방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살균 소독 대상은 종업원 복장,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작업장 주변에 대한 청결 여부, 그 다음에 작업장 내부, 바닥벽, 천장의 상태, 그 다음에 식품 제조시설, 가공시설이죠.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설비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물탱커 청소 여부, 그 다음에 보관 운반시설에 대한 관리 여부, 운반 차량, 운반 도구, 용기 등에 대한 청결 여부, 그 다음에 환기시설의 그 청결 상태, 필터나 방충망 등이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세척, 소독 도구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장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살균 소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척 소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살균 소독에 대한 종류는 일반적으로 열탕 소독, 화학 소독, 자외선 소독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탕 소독은 끓는 물에 우리가 3초 이상 가열하는 우리 주방 도구나 기기들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화학 소독은 일반적으로 용도에 맞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구입해서 용법, 용량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락스 이런 종류가 되겠죠. 자염산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은 빛에 의해서 우리가 표면 건조로 살균하는 방법인데 이 건조된 기구류 등을 자외선 불빛을 쬐어서 표면 살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척 소독 방법은 일반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제 제품에 표시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반드시 헹궈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용, 청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살균제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야 되며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을 꼭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밑에 나와 있는 차이염산 나트륨, 우리가 일반적으로 락스라 그러죠. 이것은 유효염소 함량이 4%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원료, 야채 소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열 공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살균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희석 방법은 원액과 물과 400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채 소독할 때 100pp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척 농도를. 그렇게 하려면 물과 400배 희석을 하시면 되고요. 원액 2.5mm에 물을 채워서 1리터로 할 경우는 이게 100ppm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식품 원료, 야채류 같은 경우는 5분간 침지를 한 다음에 3회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을 해야지 반드시 거기에 잔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5분간 침지하는 것은 살균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 소독 방법 준수에 있어서 기계, 기구류,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살균 소독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차이염산 나트륨, 유효염소 4% 이상, 그 다음에 요도 1.75%, 그 다음에 에탄올 주정이죠. 95%. 근데 지금 소독용으로는 주로 75%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칼, 도마 등 식기, 작업대, 식품 취급 도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차이염산 나트륨의 경우는 물과 200배 희석을 하게 되면 200ppm 농도가 됩니다. 여기서 200ppm 농도를 희석해서 원액 5ml에 물을 채워서 1리터로 해주시면 200ppm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분 이상 침지를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헹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 가구나 소독 도구 등은 별도로 헹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야채류는 반드시 헹굼을 해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드는 원액 1.5ml에 물을 채워서 1리터로 하는 경우, 주로 학교 급식에 가니까 요드를 쓰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고요.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락스하고 밑에 나와 있는 에탄올, 보통 우리가 발효주정이라고 그러죠. 95%짜리 농도를 3대1 정도, 물 1에 에탄올 3 정도 희석을 해서
약 70에서 75% 정도의 농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무기에 넣어서 많이 건조한 상태에서 뿌려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손 소독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생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하실 때 가장 이제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원부재료 입고할 때 입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입고 검사 기준을 설정해서 원부재료가 입고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상, 외관, 부패, 변질, 차량 온도 기록, 냉장 냉동 제품은 필수적으로 차량 온도에 대한 기록, 타코미터 기록지가 필수이고요. 표시상, 그 다음에 필요시 성적서 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위해가 우리가 원부재료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포장재, 우리가 제품을 이제 전처리 물질도 포장을 하기 때문에 내포장재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기 포장류에 따라서 제조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교육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포장재도, 내포장재도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서를 입수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부재료, 완제품, 저장 조건, 냉장, 냉동, 실온 등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관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온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기록지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타코메터 기록지를 입고할 때 관리하는지, 주기적으로 냉장, 냉동 온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상온은 15에서 25도, 실온은 1에서 35도, 이렇게 위생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조건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차오염 및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과 비식품은 반드시 분리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화학제조, 세척제, 소독제,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MSDS 자료도 확보해야 되지만 반드시 별도로 구분을 하시고, 화학제 같은 경우는 까다롭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수를 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입 선출 원칙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구매한 제품을 먼저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자재 관리의 일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부재료 보관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료가 바닥에 팔레트 없이 그냥 적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벽과 이격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바닥과 벽은 우리가 오염원으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격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바닥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처리 등 모든 작업대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냉동 원료 등은 해동실 또는 해동구역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동은 우리가 냉동 원료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안에서 활동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식을 급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법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해동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냉장 해동,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의 해동, 이 유수해동이라고 그럽니다. 유수해동.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전자레인지 해동. 이 법적으로 세 가지만 인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잘못된 해동 방법은 물을 넘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상온에서 해동한다거나, 집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상온 해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온수 해동, 그 다음에 침수 해동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세 가지만 준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칼, 도마, 위생장갑 등은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세척대 등은 사용한 다음에 세척 소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쓰는 전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칼, 도마, 위생장갑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쓰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로, 내포장재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포장재는 식품과 직접 닿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작업 중 생성된 생선 내장이나 껍질 등 폐기물은 작업 종료 후 즉시 폐기물 보관 장소로 배출해야 됩니다. 특히 생선 폐기물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달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으로 완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로 출하가 되지만 표시사항이 준수를 해야 되고요. 표시는 지워지지 않게 불멸 잉크를 써야 되고요.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라벨 등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아주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은 농산물은 식품 표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품명, 그 다음에 업소명,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또는 포장일 또는 생산 연도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량, 그 다음에 보관 방법,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경우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해당되는 경우 표시하면 되고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경우는 그에 대한 표시사항의 기준에 따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기타 표시사항은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사항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재료 전처리 업체 위생관리 부분을 강의한 식품기술사협회 이경일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백남정입니다. 저는 먹거리 운동가이고 별명은 꿈꾸는 달팽이입니다. 먹거리 운동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먹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급식 모니터링 단에서 학교 급식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빼기를 배울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과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남정이가 2개를 먹었어요. 남은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2개예요. 자, 정답이 아니죠.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학생이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재미있어서 선생님께서 웃으셨대요. 여러분 혹시 정답을 알고 있나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정답은 이거예요. 학생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이렇게 먹는 게 남는 거니 당연히 2개를 먹었으면 2개가 남는다고 생각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네, 먹는 게 남는 거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건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들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먹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에게 먹거리란 네모이다. 이 네모를 한번 채워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강의 때마다 늘 이 질문을 하곤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보육시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에서 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 나에게 먹거리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학생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후부터는 늘 먹거리를 대할 때마다 누군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거리가 꼭 필요하고 내가 먹는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먹는다는 건 생명의 연결이 아닐까요? 또 먹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결국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큰 우주와의 관계가 먹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먹거리에 대한 큰 3가지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일 처음 먹거리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동영상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SBS 내가 먹는 것이 3대 간다라고 하는 스페셜이고요. 1시간짜리이지만 그 중에 눈여겨볼 부분들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산시성에 출생 아이들의 40% 정도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뇌가 없는 채로, 어떤 아이들은 손가락이 붙어 있는 채로, 어떤 아이는 등 쪽에 커다란 혹이 있는 채로. 이유가 궁금해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산부는 엽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엽산이 태아에게 하는 일은 신경 조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신경광 결손이라고 하는 병명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 엽산의 부족이 아이들에게 기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산시성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엽산이 부족할까 봤더니, 산시성은 고온지대이고 겨울에는 채소를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채소가 없는 곳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한 산시성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부들에게 엽산을 처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푸른색 채소가 많은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얼마나 먹거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새로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잘 모르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난 부분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었죠. 우리는 상처난 부위에만 새살이 돋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 온몸의 곳곳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부의 재생 주기는 보이는 것처럼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재생을 합니다. 피부는. 두피세포는 2개월, 손발톱은 6개월, 혈액도 1개월이면 모두 재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헌혈 하시나요? 헌혈을 하면 일정량의 피를 빼는데 그 부분만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머지 피들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 없어질 피인 거죠. 새로운 피로 대치된다는 말입니다. 뼈조직 1년, 뇌조직과 안구조직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평생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매일매일 변화하는 내 몸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수가 약 60에서 100조 개, 하루에 교체되는 세포수는 5천만 개, 그리고 암세포로 변하는 정상세포도 1000개 정도 있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파괴시켜서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파괴되지 않은 세포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식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식생활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나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식생활이 또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고 식습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음식을 생각하나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옹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또 빼떼기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빼떼기죽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의 지역적인 특징 또는 우리 집의 어떤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또는 그 음식을 생각함으로써 새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부분이 먹거리와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는 먹거리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먹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먹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기상이 악화되고 농경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 먹거리를 통해서 인간이 먹어야 될 부분을 사료로 쓴다든가 또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먹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구 전체의 생산량과 수요를 조사해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굶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거는 각 사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한번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의 밥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밥상은 인간다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속행 씨라고 하는 분이 추운 겨울에 농촌이었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우리의 밥상이 차려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동물들의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의 닭은 굉장히 비대한 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닭가슴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또 식물들도 바꾸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왜 만들었을까? 이것을 만든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들을 통해서 식물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의미 깊게 봐야 될 그림인데요. 첫 번째 오른쪽 상단의 동그라미를 보면 전체 온실가스 중에 몇 퍼센트가 먹거리에 기인하느냐 봤더니 26%였습니다. 먹거리 중에서 동물성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 반 정도가 이 동물성 소고기와 양고기를 만들 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육식이 얼마나 많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채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먹거리 중에서 먹거리가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무려 26개국이 오른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음식별로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농업을 하면서 온실가스들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음식물, 폐기 하면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쓰레기 형태로 음식을 담았던 포장재 쓰레기들 때문에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한 장의 글인데요.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먹거리입니다. 지구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인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관계가 망가지고 있고 원가 절하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더 나아지지 못한다는 전제로 이 정도만이라도 유지하자라는 굉장히 대안적인 실천 단어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유지되려면 식생활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란 다섯 번째 그림처럼 가족이 모여있는 이런 먹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식생활은 이것 전에 음식을 만들고 구매하고 음식이 이동하고 생산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폐기까지의 6단계가 다
식생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앞에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대체 무엇을 먹으란 이야기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단 것을 먹고 싶어지거나 임신했을 때 신 것을 먹고 싶어지거나, 이렇게 맛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영양지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영양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 도표를 보면 중독된 입맛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깨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이거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조작된 식재료 때문입니다. 이 조작된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중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영양지혜는 기계에 예민한 센서 같은 것입니다. 고장이 나면은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영양지혜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초코맛빵 2가지의 원재료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자, 이 원재료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몸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내 몸은 내가 먹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만들 음식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한 것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잘 먹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잘 먹는다는 건 윤리적으로 잘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식물, 동물이 자신의 생태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의미에서 먹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인식과 더불어 도덕적 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대자본이 농업과 먹을거리를 이윤 창출이라는 협소한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현재와 같은 상태를 불러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장을 보시나요? 또 장을 볼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1+1인가요? 네, 저 1+1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1+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음식과 관계된 것들을 알고 실천하려고 할 때 나는 음식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음식 시민이란 앞에서 이야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 생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민할까?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를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대추,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안에서 우주를 보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 늘 감사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우주를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먹거리 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제 화두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먹는 일, 그것은 인류 공통의 일이며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먹을거리,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먹는 방법, 그 안에 현대사회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급식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런 다양한 먹거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